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서구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우리 부부는 얼마 전 결혼 15주년을 맞았어요. 연애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15년이나 같이 살았다니 믿기지 않더라고요. 결혼 초만 해도 이 남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했으니까요. 그건 성격 차이나 시댁과의 문제 때문이 아닌 바로 남편의 외모 때문이었죠. 남편이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요. 주위에서 남편 얼굴 뜯어먹고 살 거냐는 말을 자주 들을 정도로요. 솔직히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건 잘생긴 얼굴 때문은 아닌데 말이죠. 물론 잘생겨서 나쁠 건 없지만요. 제가 처음 남편과 만난 건 24살, 봄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들어간 회사에 첫 출근을 하던 날 10,000원 버스 안에서였죠. 출근 첫날이라 서둘러 일찍 나섰는데도 차가 막혀서 지각을 할 판이었어요. 그런데 회사까지 새 정류장을 남겨두고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글쎄, 누가 제 엉덩이를 기분 나쁘게 쓰다듬지 뭐예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불쾌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변태 자식이 아예 대놓고 제 엉덩이를 움켜쥐지 뭐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주먹을 꽉 쥐고 돌아서서 그대로 날렸어요. 그때 제 주먹에 코를 맞은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얼마나 세게 때렸던지 코피가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저는 남자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내 엉덩이 만지니까 기분 좋냐, 이 변태 새끼야? 그 순간 10,000원 버스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사람들마다 남자를 향해 한마디씩 해댔죠. 대개가 욕설이었어요. 그러자 남자가 코피를 닦으며 그러더군요. 저 아니거든요? 정말 아니에요. 정말 억울하다고요. 억울해? 내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너밖에 더 있어?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말이야. 너 같은 놈은 평생 깜빵에서 콩밥이나 먹고 살아야 돼. 저를 비롯해 10,000원 버스 안의 승객들은 그 남자를 향해 경멸에 가까운 눈빛을 보냈어요. 그때였어요. 기사님이 큰 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경찰서에 세워줘요 말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 변태 자식을 경찰서로 끌고 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출근 첫날부터 지각을 할 게 뻔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경찰서로 가는 건 포기하고 말았어요. 너 운 좋은 줄 알아? 첫 출근 날이라 그냥 보내주는 거니까 앞으로 내 눈에 띄면 죽을 줄 알아? 저는 남자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살벌한 욕설을 섞어서요. 남자는 고스란히 그 욕을 듣고 있었죠. 그렇게 버스가 회사 앞에서 정차를 했고 저는 내리자마자 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참을 달리다 보니 글쎄 남자가 저를 쫓아 달려오고 있지 뭐예요. 순간 겁도 나고 이놈이 미쳤나 싶었어요. 설마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줬다고 복수하려는 거 아니야?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걸 그랬다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후였고 일단은 회사 건물까지 죽기 살기로 뛰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달려서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숨을 헐떡거리며 소리쳤어요. 치안! 여기 치안이 있어요! 그 소리에 경비 아저씨가 달려왔어요. 저는 경비 아저씨 등 뒤에 숨으며 아저씨, 저 사람 성추행범이에요. 버스에서부터 저를 쫓아왔다고요. 경비 아저씨는 제 말을 듣곤 남자를 막아섰어요. 그러자 남자가 한숨을 푹 쉬더니
뭔가를 내밀더군요. 그건 다름 아닌 사원증이었죠. 영업부 직원입니다. 저 성추행범 아니에요. 저 여자가 오해하는 거라고요. 그 말에 경비 아저씨는 제게 되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성추행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분명 제 엉덩이를... 순간 출근을 하던 직원들의 시선은 온통 제게 쏠렸고 그 바람에 긴장한 저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자는 정색을 하며 그러더군요. 100번 양보해서 성추행을 당했다 쳐요. 하지만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좋아요. 내가 반드시 그놈 잡을 테니까 그때 가서 딴소리 하지 마세요. 그 순간 너무도 단호한 남자의 눈빛에 저는 압도됐고 정말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더군요. 그래서 일단 얼마간의 말미를 주기로 하고는 그날 일을 마무리 지었어요. 그렇게 시끌벅적한 첫 출근을 시작으로 저의 첫 직장 생활은 시작됐어요. 하지만 집에서 회사까지 오가는 교통편은 그 버스 노선 하나뿐이었기에 다음 날도 저는 그 버스를 타야만 했어요. 한편으론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다시 당하랴 하는 안일한 마음도 있었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도록 저는 더 이상 버스에서 아무 일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놓고 있던 어느 날 또다시 일이 터진 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10,000원 버스에 실려 회사로 향하고 있었죠. 버스의 움직임에 따라 사람들이 떠밀리던 찰나 제 가슴 쪽으로 뭔가 닿는 느낌이 들었어요. 겁에 질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온몸이 굳어버렸죠. 그때였어요. 잡았다 이놈. 제 등 뒤에서 그 남자 목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돌아보니 지난번 남자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는 죽일 듯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남자에게 손목이 잡힌 사람은 다름 아닌 중년 아저씨였어요. 그 아저씨는 귀까지 빨개져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정아름씨, 이놈이에요. 지난번 아름씨 엉덩이를 만진 놈도 오늘 아름씨 가슴을 만진 놈도 바로 이놈이라고요. 너희 새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여자 몸을 더듬어? 기사님, 근처 경찰서 앞에 세워주세요. 남자는 마치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어요.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버스에서 내려 경찰서로 향했어요. 중년 아저씨는 경찰서로 가는 내내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긴 직장도 잃고 그렇게 되면 자식들 대학은 어떻게 보내냐면서요. 그러자 남자가 아저씨 멱살을 쥐었어요. 당신 자식 대학 보낼 걱정은 되고 남의 귀한 딸이 평생 트라우마 안고 살게 되는 건 걱정 안 돼? 네 새끼만 중요하고 남의 집 자식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냐고. 개소리 집어치우고 잘 들어. 네가 회사에서 잘리든 이혼을 당하든 선처는 없어. 네가 그동안 상처 준 여자들 생각하면서 네 죗값 제대로 받아. 저보다도 오히려 더 화를 내는 남자를 보자 나도 모르게 안심이 됐어요. 처음엔 저한테 오해를 받은 게 억울해 적극적으로 나오나 했는데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는 동안에도 온전히 제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걸 보면서 억울함이 아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2번이나 같은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한 터라 많이 위축되고 겁이 났는데 이 남자 덕분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미안했고요. 경찰서에 들르느라 이미 출근 시간도 많이 지나버려서 우린 영락 없이 지각을 하게 되었어요.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오해하는 바람에 괜히 누명만 쓰시고. 그리고 오늘 일은 정말 고맙습니다. 옆에 안 계셨으면 하마터면 오늘도 못 잡을 뻔했어요. 게다가 저 때문에 지각까지 하시고. 오해야 풀었으니 됐고 무엇보다 범인을 잡았으니 앞으론 마음 편히 버스 타세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출근길 버스 안에선 성추행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내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약속대로 남자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늘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우린 퇴근도 같이 하게 되었고 종종 퇴근 후에 영화를 보거나 맥주도 한잔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소위 말하는 썸을 탄 거죠. 그런데 이 남자랑 같이 다니다 보니 저를 보는 여자들의 시샘어린 눈빛이 느껴지지 뭐예요. 난생 처음 받아보는 시선이라 왠지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으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이런 남자랑 사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어요. 괜히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지금의 이 관계도 끝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을 즐기자는 심정이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그날도 퇴근 후 둘이 영화를 보러 종로에 나간 참이었는데 글쎄 극장에서 전 남친과 딱 마주친 거예요. 저를 만나면서 양다리를 걸쳤던 놈이라 더럽게 끝난 사이였죠. 전 남친 옆에는 예쁘장한 새 여친이 있더라고요. 여자 혼자 처량하게 극장을 나오고 너 아직도 솔로야? 설마 아직 날 못 잊어서 그러는 건 아니지? 그럼 내가 너무 미안해지는데. 뚫린 입이라고 멋대로 짓거리더군요. 그때였죠. 팝콘을 사러 갔던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자신에 비해 키도 크고 얼굴도 훨씬 잘생긴 남자가 제 곁으로 오자 전 남친은 물론 그의 여친도 놀라는 눈치더군요. 마치 안 싸웠는데 이긴 느낌이랄까? 암튼 그랬어요. 그런데 남자는 상황을 눈치챘는지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마치 애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 뭐예요. 자기야, 영화 시작하겠다. 들어가자. 그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남자에 이끌려 상영관으로 향하는데 전 남친의 여친이 저를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군요. 아마 그때였을 거예요. 제가 용기를 내기로 결심한 건. 영화가 끝나고 남자와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저는 고백을 했어요. 더 이상 이런 관계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쪽을요. 수줍은 마음에 제 할 말만 하곤 도망치듯 가려는데 남자가 제 손목을 잡아 세우더라고요. 아니, 고백을 했으면 대답은 듣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언제 말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참에 우리 사귀는 거 어때요? 서로 마음도 확인했겠다. 머뭇거릴 이유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자는 버스에서 저와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성추행범으로 물리는 바람에 상황이 꼬여서 관계가 틀어지면 어쩌나 많이 걱정했다고요. 다행히 진범을 잡아서 관계가 회복됐고 그날 이후 연애하는 기분으로 저랑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나요. 그러니까 우리 정식으로 사귀자고요. 이미 연애는 시작된 기분이지만. 남자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오늘부터 1일이 시작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날 이후 특별히 달라질 건 하나도 없었어요. 사귀기 전에도 출퇴근을 이미 같이 했고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고 남들 데이트하는 것처럼 다 하고 지냈으니까요. 그래도 확실히 사귀게 되자 기분은 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그런데 다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전에는 멋진 남자랑 같이 다니는 덕분에 여자들의 부러움 가득한 시선을 받는 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시선이 걱정으로 변해버렸거든요. 이 남자는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당시 우리는 비밀 사내 연애를 했었는데 회사 내 여자 직원들 중에서는 이 남자한테 호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연애 사실을 밝힐 수 없었던 저는 그걸 알면서도 내색을 할 수 없었고요. 그저 벙어리 냉가슴으로 소가리만 해야 했어요. 내 남자를 호시탐탐 노리는 여자들 중엔 예쁘고 스펙 좋은 사람들도 많아서 더욱 그랬죠. 그래서 정작 청혼을 받았을 때도 기쁜 마음 한편에 정말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해도 좋을까 하는 고민을 했어요. 결혼하고도 주변 여자들에 대해 늘 긴장을 해야 할 것 같았고 그런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불행할 것만 같아서요. 그렇다고 제 남편이 다른 여자들한테 한눈을 팔거나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저 제 노파심이 문제였을 뿐이죠. 하지만 이런 제 걱정은 시부모님을 만나고 나서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두 분 금슬이 정말 좋았거든요. 주말마다 아버님은 어머님을 데리고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하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요.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드라이브하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아무리 아내가 좋아한다고 해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 그러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버님은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린 적이 없을 정도로 어머님의 운전기사가 되는 걸 마다 않으셨죠. 아버님이 어머님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집에서 자란 남자라면 여자 문제로 날 힘들게 하지 않을 거란 막연한 안심을 했어요. 게다가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셔서 더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이랑 다투기라도 하면 시부모님은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철마다 제 보약도 지어 보내주시고 제사나 명절 때도 회사 일도 하고 살림도 사느라 힘들 테니 늦음하기 오라시며 음식 준비도 두 분이 손수 다 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시부모님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를 예뻐해 주시던 시부모님이 1년 터울을 두고 세상을 떠나셨지 뭐예요. 2년 전 아버님이 대장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님마저 얼마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만 거예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갑자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어머님 장례식이 끝나고 다음 날부터였죠. 아침 일찍 걸려온 전화에 남편이 자다 말고 일어나 베란다에 나가 통화를 하더라고요. 정확한 통화 내용은 듣지 못했지만 간간히 들리는 소리에 따르면 남편이 쩔쩔매며 통화 상대한테 조금만 참고 기다려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30분 넘게 통화를 한 남편은 세수도 안 하고 바로 집을 나갔어요. 그리곤 새벽녘이 돼서야 집에 돌아왔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도 남편은 별일 아니라며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당장 그 주부터 남편은 주말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오곤 했어요. 남편의 이런 행동에 그동안 잊고 살았던 걱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자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남편이었지만 4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은 남편은 제게 있어서 시한폭탄과 같았거든요. 혹시 남편한테 여자가 생긴 게 아닐까? 혼자 꽁꽁 싸매고 걱정을 하던 저는 지인 소개로 용하다고 소문난 점집을 찾아갔어요. 남편의 생년월일을 알려주자 무당은 대뜸 숨겨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서 끊어낼 방법이 없을까요? 간절한 마음에 무당한테 물었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러더군요. 안 돼. 이건 구슬해도 못 끊어. 받아들이고 사는 수밖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던 터에 무당한테 그런 말을 듣고 보니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지면서 모든 의욕이 사라지더군요. 남편은 이런 저를 보고는 장례를 치르느라 몸이 상한 거 아니냐며 한약이라도 지으러 가자고 하더군요.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였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을 이렇게 실감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이혼을 한다는 건 더더욱 생각하기 힘들었어요. 몇 년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데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두 딸의 미래를 생각하니 선뜻 이혼 소리를 낼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남편과 살아온 제 인생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게 참을 수가 없어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직접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남편을 뒤따라갔어요. 남편은 한참을 달리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호두 과자며 이런저런 먹거리를 하나름 사들고는 다시 차에 오르더군요. 내연녀에게 줄 간식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피가 끓는 것 같았죠. 그리곤 다시 한참을 달려갔고 그러다가 남편의 차는 서울에서 꽤 떨어진 경기도 외곽의 외진 병원 앞에서 멈췄어요. 저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남편을 뒤쫓아 병원 안으로 들어갔죠. 가보니 남편은 면회실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내연녀가 병원에 입원 중인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남자 간호사와 함께 누군가 남편 앞으로 다가왔는데 맙소사, 남편과 똑같이 생긴 남자더라고요. 남편이 쌍둥이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던 터라 저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지 뭐예요. 여자가 아닌 건 다행이었지만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걸 결혼기간 내내 숨기고 있었다는 배신감은 또 다른 분노를 일으켰어요. 남편은 물론이고 믿었던 시부모님조차도 제게 비밀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쌍둥이 형제의 눈빛이 왠지 불편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면회를 하는 내내 남자 간호사가 옆에서 지키고 있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러고 보니 급하게 남편을 쫓아오느라 이곳이 어떤 병원인지도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이름을 찾아보려고 두리번거리는 그때 형수님 맞죠? 남편의 쌍둥이 형제가 저를 보곤 웃으며 부르지 뭐예요. 그제야 제가 뒤따라온 걸 알게 된 남편은 귀신을 본 사람처럼 놀라더군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길... 뭐야, 형이랑 같이 온 거 아니었어? 형수님, 저 처음 보죠. 난 사진으로 많이 봤는데 소혜랑 지혜는 잘 있어요? 마치 예전부터 아는 사이였던 것처럼 다정하게 대하는 시동생의 모습에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어요. 그러자 그런 제 모습이 불쾌했는지 시동생이 대뜸 그러더군요. 왜요? 정신병원에 사는 시동생이라 말도 섞기 싫어요? 나 미친 사람 아니에요. 날 여기에 버려둔 형이랑 엄마 아빠가 미친 거지. 안 그래 형? 그 말을 하는 내내 눈빛이 점점 살기를 띠기 시작하던 시동생은 급기야 광기를 뿜으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테이블을 밀치고 의자를 들고 위협을 해댔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 손목을 잡아 끌고 병원 밖으로 나왔죠. 그리곤 한참 동안 제자리를 서성이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진작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좀 전에 그 사람은 내 쌍둥이 동생이야. 조현병이 심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곤 계속 병원에서 살고 있어. 결혼 전에 말을 할까 했는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말을 못했어. 정말 미안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일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어? 자기도 그렇고 어머님 아버님까지 어떻게 15년간을 감쪽같이 나를 속일 수 있냐고. 나한테 말하면 내가 이혼이라도 하자고 그럴까봐 그랬어? 왜 날 이렇게 나쁜 사람을 만들어? 난 이런 줄도 모르고
당신한테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의심했단 말이야. 내가 어떤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알기나 해? 저는 서운한 마음에 감정이 복받쳐서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안아주며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니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닌 남편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동안 나를 속이고 병원을 찾아오면서 얼마나 가슴 저리고 미안해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꼭 안아주며 그랬죠. 여보, 이제 그 짐 혼자 짊어지지 마. 우린 부부잖아. 그동안 날 속인 건 괘씸하지만 그 마음 아니까 더 이상은 말 안 할게. 대신 앞으로는 혼자 여기 오지 말고 나랑 같이 오자. 당신 동생이기도 하지만 나한텐 시동생이기도 하잖아. 응? 그 짐 나랑 같이 짊어지자. 난 당신 혼자 힘든 거 싫어. 그래 줄 거지? 제 말에 남편은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내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등을 쓰다듬어 주며 한참을 다독여 주었어요. 그동안 이 남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가여워서 마음이 아팠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남편한테 물어보니 그동안은 시부모님께서 주말마다 면회를 다니셨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의 주말 드라이브는 병원에 있는 작은 아들 면회를 위한 거였죠. 오랜 시간 며느리한테도 말 못하고 꽁꽁 숨겨야 했던 두 분은 또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마음이 찡했어요. 그건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신 이후로 동생의 면회를 맡아야 했던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남자를 무당 말만 듣고 바람남 남편으로 오해를 했다니 창피하더군요. 그래도 무당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었죠. 남편과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이란 건 맞았으니까요. 결국 용하다는 무당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셈이에요. 그렇게 남편의 외도 추격전은 엉뚱하게 끝이 났고 그 후로 우리 부부는 시부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말마다 드라이브를 나섰어요. 이런 우리 부부를 보고 중학생 큰 딸은 이러다가 늦둥이 막내 동생을 보는 거 아니냐며 놀려대더군요. 남편과 저는 그런 딸들의 우스갯소리를 들으며 여전히 주말 외출을 하고 있어요. 생각 같아선 두 딸들한테 삼촌의 존재를 알리고 싶긴 하지만 시동생 상태가 심각해서 그러긴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두 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 해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딸들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아픈 둘째 아들 때문에 평생 마음에 빚을 지고 사셨던 시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말 못하고 부모의 짐을 떠안아야 했던 제 남편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 한편이 아려와요. 그래서 앞으로도 묵묵히 가족과 동생을 지켜내고 있는 듬직한 내 남편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줄 생각입니다. 아내의 이름으로 말이죠.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소중한 가족과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